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찬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작은 땅의 야수들 이 책을 이렇게 함께 가고 있는데요. 3.1 운동을 큰 아픔을 역사적 아픔을 민초들은 어떻게 겪어나가는가라는 것을 봤고요. 오늘은 12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청혼이라는 제목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좌와 우 이렇게 해서 사상적 갈등을 얘기하는가 보다 이런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이 같은 두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간단히 좀 요약해 드리면은 10장과 11장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10장에서는 3.1 운동 이후에 그 3.1 운동의 엄청난 그 파장을 어떻게 단위는 겪고 또 그 다음에 명보는 어떻게, 성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우선 단위 같은 경우에 평생 당해보지 못했던 수치심, 그런 거를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당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토 판사와의 결탁이라 할까 도움으로 일찌감치 감옥소를 벗어나기는 하는데 단위 역시나 참 세상이 만만찮다, 참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기생을 해서 가진 나의 특성 이거를 잘 활용해서 소극적이나마 이토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독립운동이라 할까요? 그런 거를 펼쳐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경성에 있는 기생들의 독립자금을 이렇게 모으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서 돈을 모으고 하는 것을 단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보 같은 경우에 주동자였기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까지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데 단위가 이토 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그나마 이토 판사가 다른 거는 안 되고 형량을 좀 줄인다든지 감옥 생활에서 좀 더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렇게 해서 이토 판사가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서 명보는 감옥 생활에서 비무장 운동을 벌였다는 것, 3.1 운동이 비무장 운동이었다는 것은 처음 출발부터 실패할 운동이었다. 이렇게 반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애시당초 자기는 그렇게 과격한 과격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좌측에 과격 그런 사상가로 변모하게 되는 게 명보라면은 거기와는 아주 대척점에 있는 반대편에서는 같은 일본 유학 동기고 또 친구였지만은 김성수는 이 보석으로 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1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아들을 바로 빼줍니다. 그래서 보석으로 일찌감치 풀려나면서 김성수는 이 명보뿐만 아니고 단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끊으면서 우리가 이같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독립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김성수고, 그래서 김성수는 생각에 미국에 가서 잘 빌어볼 수 있다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스스로 독립을 일으켜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김성수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1 운동 이후에 민초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겪어내는가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거는요. 앞에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은 그래도 좀 배운 사람이고 사회에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3.1 운동을 이렇게 보고 있다면 정호 같은 경우에는 거지입니다. 집 하나 없고 다리 밑에서 자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경성생활에 적용해 나가면서 당장은 이자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아이지만은 어떻게 호랑이 같은 기계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정신을 어린 아이로부터서 커나오고 있는가를 정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호는 호랑이 설화를 소개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 호랑이 설화를 통해서 이 소설의 주제인 부분을 강하게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아무튼 정호든 또 그러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 소설은 이겁니다. 삶이라는 것은 살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어떤 제일 바닥의 사람이든 또는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무슨 누리던 사람이든 또 어떤 그 역사의 한
혁명을 꿈꾸면서 살아가던 사람이든 간에 다 역사적인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충분히 그 시대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청혼이라 그러니까 정호하고 오키가 만났으니 이제 정호와 오키가 바로 결혼을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저는 언뜻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청혼인가 보다 했는데 바로 결혼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야마다 소자가 이토로부터 내 동생이 있는데 결혼해봐라. 이렇게 돼서 청혼하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작가가 참 재밌게 했다.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은 생각은 제가 가졌던 그런 식으로 딱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부분도 역시 작가의 원숙한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같은 청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고요. 그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좌냐, 우냐라는 문제인데요. 이 좌우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얘기가 끝난 것 아니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문제였습니다. 엄청 큰 문제인데 특히 지식인들 가운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인들, 특히 동경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든지 나중에 서울대학 출신들 중심들로 해서 이 좌우의 문제, 이 문제가 큰 문제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 좌우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좌우의 문제가 어떻게 이 소설에서 녹여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정호가 어떻게 해서 이 좌측 운동에 몸을 담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초기에 이같이 좌측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참 순수한 뜻에서 운동을 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2개의 장으로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2장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혼 1925년 아침 11시가 되자 오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인이 매일 아침 오키가 즐겨 마시는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대령했고 따뜻하게 목을 축인 오키는 얼굴을 씻고 나전 칠기로 장식한 화장대 앞에 앉았다. 깨끗한 조개 껍데기를 곱게 빻아 만든 분가루를 피부에 톡톡 두드려 바르자 가루 입자들이 풍성하게 풀어지며 아침 햇살을 받아 비단결 같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최신 유행에 맞추어 일부를 뽑아 날렵하게 모양을 낸 얇고 둥근 눈썹은 짙은 먹색 연필로 칠하고 눈가 주변에도 같은 연필로 선을 그려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오키는 제 입술 위에다 조심스럽게 붉은 연지를 발랐다. 이 과정이 끝나자 하인이 들어와 오키의 머리카락을 빗어 올려 주었다. 고데기로 구불구불하게 만 머리카락으로 두피를 감싸듯 물결처럼 한 바퀴 돌린 뒤 적당히 느슨하게 쪽을 지어 올리고 산호색 비녀로 고정하는 서양식 스타일이었다. 단장을 마치고 전체적인 맵시가 어떤지 거울을 들여다 볼 때마다 오키는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말로 예쁜가 하는 의구심에 매번 긍정적인 답변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오키의 이목구비가 차차 자리를 잡으면서 어릴 때부터 놀림감이 되곤 했던 뻐드렁니도 제법 얌전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문제의 치아는 이제 아주 약간만 틀어진 모양이 되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오키는 소녀가 여자로 자라나며 한창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신경을 쓰는 바로 그 시기에 있었다. 오키가 15살이 되어 공식 기생으로서 기적의 이름을 올린 이래 요정에서 열리는 여러 모임 자리에 오키를 부르거나 심지어 사택에까지 방문을 청하는 손님들과 구애자들이 꾸준히 줄을 이었다. 남자들은 오키와 단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엄청난 재산을 아낌없이 탕진했고 오키가 나서서 이런저런 것들이 갖고 싶다고 굳이 조르지 않는데도
저희들 쪽에서 먼저 용돈을 주곤 했다. 더 나이 많고 노련한 기생들이야 이런 재간을 부리는데 통달해 있었지만 오키는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키는 이 남자들이 자신을 향한 진실한 애정을 품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들에게 끌리고 있다고 상상하곤 했다. 최근에는 상류층 남자나 지식인 혹은 예술가들의 청혼을 받아들여 존경받는 가정을 이루고 사랑받는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여생을 보내게 된 기생들도 꽤 있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모임에서 그리고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이 자유분방한 연인들에 대한 온갖 소문과 험담을 끌어와 실컷 입방아를 찧어대곤 했다. 오키는 자신도 그렇게 친절하고 상냥한 가능하다면 잘생긴 용모까지 겸비한 신사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소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간절히 오키에게 목을 매던 남자라도 한두 달쯤 지나서는 더 이상 그를 찾는 법이 없었다. 안타까운 작별의 편지를 써 보낸다거나 사랑을 추억하는 증표로 여겨질 만한 물건을 남겨준 남자도 전혀 없었다. 자신과의 미래 기간이 어서 끝나기를 적극적으로 바랄수록 그들이 선물로 남기는 현금의 액수가 더 크다는 걸 오키는 곧 알게 되었다. 두 분의 양어머니처럼 나중에 자신도 기생이 되면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는 것도 그 연인에게서 반지나 다이아몬드 같은 소중한 선물을 받는 것도 굉장히 쉬우리라 막연히 생각했다는 걸 떠올리며 매우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혹시 자신이 남들의 기준에 족할 정도로 아름답지 않아서인지 혹은 더 결정적으로 남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신의 기술이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그는 점점 커지는 의심의 마음을 끓이고 있었다. 다니가 오키와 요나를 나란히 앉혀두고 여러 사파가 실린 책을 보여주며 구해자들과 잠자리를 가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긴 했지만 오키는 별로 자신감이 들지 않았다. 다니처럼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후원자를 찾지 못한 채 30을 넘겨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지 모를 노릇이었다. 한때는 남부럽지 않을 만큼 화롭게 살던 기생들도 영리하지 못한 탓에 혹은 단순히 운이 나쁜 탓에 결국은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어쨌든 그건 오키에게 먼 미래의 일이었기에 아직은 두려움을 쉽게 미뤄둘 수 있었다. 옷까지 다 입은 다음 오키는 점심을 먹으러 방에서 나왔다. 다니, 연화, 월향 그리고 해수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다. 다니는 이제 기적에서 은퇴한 몸이었다. 기생 나이 39이면 아무리 인기 있는 얘기라 해도 연회 참석을 사양하고 새로운 구해자들도 사귀지 않는 법이었다. 다니를 후원하던 치안 판사는 1922년에 고인이 되어 그 이후로 다니는 줄곧 혼자만의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우아한 몸매를 유지했으며 외출하든 집에 있든 언제나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다. 그는 커피 마시기나 독서, 정원과 식물 가꾸기, 해수기와 놀아주기, 더하여 새로운 취미인 스웨터 뜨개질하기 등 여러 활동으로 늘 바빴고 기생으로 지냈던 이전 생활을 그리워하는 기색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오키가 거실로 나왔을 때 다니는 새로 들인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중이었다. 직접 뜬 남색 스웨터에 무릎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날씬한 진회색 치마 차림으로 손가락 사이에는 불붙은 담배 한 개비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무렇게나 끼워져 있었다. 월향은 다니 맞은편에 앉아 어린 해숙이 마룻바닥 위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끔 15에서 16살쯤 유난히 예쁜 외모가 돋보였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 그저 평범해지거나 심지어 그보다 못한 얼굴이 되어버리는 여자아이들이 있다. 하지만 월향은 그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놀라울이 많지 화려한 미모를 자랑했던 그는 이제 한결 부드럽고 풍성한 광채를 바라는 은은한 보름달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가혹할 정도로 완벽하여 오히려 냉담해 보이던 과거의 그보다 날카로운 부분들이 온화하게 다듬어진 지금의 그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오키는 생각했다. 월향의 머리카락은
까마귀의 깃털처럼 거먹고 탐스럽게 둥그런 상아색 두 뺨은 고운 조갑이 한 쌍을 떠올리게 했다. 남자들은 연회에서 어량의 바로 곁에 앉아 장안의 화제로 꼽히는 그 미모를 가까이서 감상하는 특권을 누리기 위해 상당한 거금을 내놓곤 했다. 세 여자와 해수까지 식탁에 앉았을 때 마침내 연하도 자리로 나왔다. 얼굴엔 자신만만한 미소가 가득했고 향수 냄새가 물씬 풍겼다. 연하는 그 빼어난 목소리 덕분에 늘 연회에 불려 다니느라 바빴다. 그는 사람들이 즐기는 전통 창가 목록을 전부 꿰고 있을 뿐 아니라 해가 질 때마다 영업을 시작하는 곳곳의 댄스홀에서 흘러나와 심야의 어두운 골목길로 스며드는 최신 유행 재즈곡들과 발라드도 기막히게 부를 줄 알았다. 첫 곡은 언제나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흥겨운 사랑 노래였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대화가 잦아들고 한참 녹은 촛불이 낮게 타들어가는 가운데 손님들이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듯 풀린 눈으로 반쯤 비어있는 술병에 멍하니 시선을 고정할 즈음에는 공연을 끝맺으며 마지막으로 4분의 3박자짜리 느릿한 왈츠곡을 부르곤 했다. 그 무렵이면 연회 초반만 해도 연하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남자들까지 전부 그의 황홀한 목소리에 넋을 잃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 연하가 마지막 곡을 부르는 동안 대다수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노래가 끝나면 앞다투어 그에게 술을 권하고 자기 옆자리에 앉아달라 청했다. 연하가 자신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얼마나 즐기는지는 오키도 잘 알고 있었고 늘 연하의 탁월한 노래 실력을 칭찬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앞에서 연하를 두고 기생이라기엔 소박한 얼굴이라며 흠을 잡는 사람들에게는 맹렬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오키가 처음 경성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도시는 수천 명의 인력거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손님은 주로 풀을 빳빳이 먹여 깃을 세운 셔츠와 모직 양복 차림에 잘 먹어서 건장한 풍채를 지닌 남자들이었다. 인력거꾼들은 그런 신사들을 태우고 넓은 대로와 좁은 골목길을 누볐다. 그러나 이제 노면 전차와 택시가 흔한 경성에서 여전히 인력거꾼들을 충실하게 불러주는 주 고객층은 기생들이었다. 기생들은 부유한 신사들보다도 더 후한 수고비를 인력거꾼에게 내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 중 상당수는 점차 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원칙적으로 택시나 전차 타기를 거부했다. 그해 봄 인력거꾼 조합에서 그들의 자녀들이 다닐 사립학교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시작하자 기생들은 자선 공연을 열어 이들을 돕기로 했다. 이 희대의 공연은 경성 사람 모두가 기대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여가를 즐기는 남자들부터 당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은 물론 부유한 집안의 부인들, 학생들, 상인들, 심지어 노동자들까지 모두 화제의 공연장을 찾아올 기세였다. 경성 전역의 5대 권본에 속한 700여 명의 기생이 자원하여 출연했는데 그 중에서도 오키와 연하가 단독 공연자로 선발되었다. 공연 대기석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환한 조명을 밝힌 무대 위의 기생들을 훔쳐보며 터질 듯한 긴장감을 애써 억눌렀다. 손마다 부채를 펼쳐든 채 아름답게 피어나는 수련처럼 원형을 이루어 춤을 추는 여자들의 모습이 사방으로 흘러넘치는 황급빛 조명 속에 눈부시게 빛났다. 정말로 커다란 하나의 꽃송이인 양 일사불란한 동작으로 반짝이며 물결쳤기에 굳이 그들 중 한 사람만을 곤란해 살펴본다는 건 아름다운 장미를 이루고 있는 꽃잎 한 장에 집중하려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했다. 심지어 눈에 띄게 출중한 외모를 지닌 월양조차 이 춤을 추는 동안에는 다른 나머지와 섞이면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었으니 그가 속한 권본의 행수가 이 무용공연에 그를 배정한 이유도 능히 짐작할 수 있었다. 월양은 미소를 지으며 미끄러지듯 가볍게 움직이고 주어진 의무를 억지로 해내고 있는 듯 무심한 태도로 빙글빙글 돌며 마무리 동작을 마친 뒤 마침내 밝은 조명을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며 무대에서 퇴장했다. 한참 부산스러웠던 극장에 침묵이 내려앉자 눈부신 노란 조명 안으로 연하가 홀로 걸어 나왔다.
무대 중앙에는 피아노 한 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에 연미복 차림을 한 반주자가 의자에 앉아 연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하는 반주자에게 뭔가 짧게 속삭인 뒤 청중을 향해 돌아서서 그의 애창곡인 구슬픈 왈츠를 부르기 시작했다. 연하의 목소리는 극장 뒤쪽 끝까지 여유롭게 울려 펴지며 도저히 잊히지 않는 선율로 청중 하나하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곳에 온 사람들이 남몰래 지닌 가장 깊은 상심과 상실의 기억들, 각자 제 마음속에 파묻고 잊어버렸던 것들과 간절히 잊고 싶었지만 결국 잊을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한 추억이 연하의 노랫소리를 타고 고스란히 떠오르는 것 같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극장 내부를 촉촉이 적시는 연하의 목소리에 관객들은 예기치 못했던 눈물을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그 순간 모두가 연하에게 깊이 매료된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와 사랑에 빠진 듯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래를 마치고서 연하는 관객 전원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퇴장한 뒤에도 끊이지 않는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재차 무대 위로 불려 나와야 했다. 오키는 다시금 커튼 뒤로 돌아온 연하를 꼭 끌어안았다. 정말 대단했어. 내 노래는 원래도 따라올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진짜 최고였어. 오키가 속삭였다. 오늘 밤엔 다들 내 노래만 기억하겠다. 글쎄, 널 보고도 과연 사람들이 내 노래를 기억해 줄지는 어디 두고 봐야겠지? 연하는 짓궂게 받아쳤지만 활짝 핀 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내 다음이 바로 내 순서라 겁이나 죽겠는걸? 그나마 우리 사이에 중간 휴식 시간이 있으니 망정이지. 오키가 초조한 기색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건물을 맡은 그는 이미 검은 동다리로 갈아입고 끝단이 바닥에 닿을 만큼 기다란 붉은 쾌자를 가슴 아래에 진홍색 전대로 고정해 둔 채였다. 따서 쪽을 찐 머리에는 옛 군인들이 착용하던 군모인 전립을 썼는데 이 검은색 전립의 넓은 챙은 붉은 말총술로 장식되어 있었다. 오키의 아리따운 얼굴이며 곱게 쪽진 머리와 묘한 대조를 이루는 전통 군인 의상과 소품의 병치가 그를 평소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다. 오키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오는 길이의 얇은 단검 한 쌍을 양손에 꽉 쥐었다. 중간 휴식 시간이 지나고 커튼 너머 관객들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들렸다. 오키는 두 단검을 양쪽 소매자락에 잘 놓고는 가장 친한 친구를 향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인 뒤 중앙 무대로 걸어 나갔다. 막이 열리자 은은한 노란빛 조명 아래 차분히 앉아있는 오키의 모습이 관객의 시야에 들어왔다.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는 손과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만 고개는 여전히 아래로 숙인 채였다. 여전히 느린 박자를 유지하는 북소리에 맞추어 완전히 일어선 오키는 이제 몸 전체를 회전시키며 무대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고 그러자 그의 치마가 풍성하게 부풀어 올랐다. 한동안 오키는 부채춤을 추던 무용수들이 그랬듯이 가볍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무대 위를 부유하듯 떠다녔다. 그러다 북소리에 날카로운 피리 소리가 더해지면서 박자의 속도감이 행진에 어울릴 만큼 빨라지자 그는 정확한 신호에 맞춰 붉은 쾌자의 나부끼는 끝자락을 잡아 허리띠처럼 전대에 꽂아 넣었다. 그가 관객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관객들은 일순 오키의 양손에 마법처럼 나타난 한 쌍의 검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번득이는 광경을 보고 탄성을 내질렀다. 칼날은 일정한 길이의 사슬을 통해 칼자루와 연결되어 있어서 오키가 능숙하게 손목을 돌릴 때마다 양쪽 칼날이 공중에서 스스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처럼 보였다. 본격적인 검무를 시작하며 오키는 팔꿈치를 몸 가까이 붙인 채 단검을 돌리는 단순한 동작부터 선보였다. 그러다 북소리의 박자가 점점 빨라지고 피리 소리도 그에 맞춰 고음의 곡조로 이어지자 점점 더 잽싸고 대담하게 손목을 꺾었다. 날카롭게 돌아가는 칼날은 오키의 몸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도 절대 서로 부딪히지 않았으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휘황찬란한 춤이 계속 이어졌다. 부채춤을 추던 무용수들과는 달리 오키는 미소를 짓고 있지 않았다. 사고 방지를 위해 건물에서는 날이 뭉툭한 장식용 소품을 사용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음에도
춤을 추는 오키는 꼭 살인마처럼 무시무시해 보였다. 객석에 있던 남자들은 모두 오키의 발 아래 무릎 꿇린 포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여자들은 저렇게 사납고 강렬하면서도 우아하게 움직인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지 알기를 욕망했다. 맨 앞줄에 앉은 사람들은 오키의 분칠한 이마에 구슬처럼 맺힌 땀방울과 격렬한 춤 동작을 소화하느라 날카로워진 그의 호흡 소리까지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오키를 실제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게 하는 깊은 우수에 찬 눈빛도 마찬가지였다. 그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이를 초월한 존재처럼 보이게 하는 눈빛이었다. 무대 위의 오키는 장엄하고 위대해 보였다. 점점 절정을 향해 치닫던 북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오키는 날카로운 칼끝을 무대 위에 꽂으며 일순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내에는 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조명이 꺼지자 오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검을 챙겨들고 커튼을 향해 달려가 퇴장했다. 땀에 흠뻑 젖은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전립을 힘겹게 벗겨낼 즈음에야 여전히 넋이 나간 듯한 객석 군데군데에서 산발적인 박수가 조금씩 들려왔다. 그러다 단 몇 초 만에 우레 같은 커다란 함성과 갈채가 극장이 떠나갈 듯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무대 위에는 다시 밝은 조명이 커졌다. 얼른 나가! 무대 위로 올라가! 오키의 젖은 머리 꼭대기에 전립을 다급히 얹어주며 연하가 한급히 속삭였다. 오키는 스포트라이트를 향해 달려갔다. 겨우 걸쳐있는 전립을 한 손으로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치맛자락을 휘어잡은 채였다. 그가 다시 등장하자 청중의 거센 박수와 한호, 귓바람 소리는 더욱 커졌다. 장내의 관객 전체가 줄지어 일어서기 시작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또 인사하기를 반복하는 오키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하니 맺혔다. 공연의 마지막 순서까지 모두 마친 뒤 오키와 연하와 월양은 극장 뒤편 조용한 골목으로 이어지는 무대 뒷문 중 한 곳으로 살며시 빠져나갔다. 다들 엄청나게 지쳐 있었고 여전히 무대 의상을 걸친 상태였다. 10월 초,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임에도 화려한 모피 코트로 몸을 감싼 다니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상쾌한 한기와 귀뚜라미의 울음이 잔잔하게 어우러진 매우 청량하고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다. 너희들 모두 정말 멋졌단다. 너희 셋 전부. 너희가 있어 나는 참 자랑스럽구나. 다니가 조카들을 차례로 부드럽게 끌어안으며 말했다.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다들 신이 나 서로의 말을 끊어가며 공연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떠들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키는 은근히 주변을 둘러봤다. 이내 멀찌감치 서 있는 정호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일행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작은 손짓으로 소년을 불렀다. 어둠 속에서도 눈에 확 띌 만큼 얼굴이 새빨갛게 붉어졌지만 정호는 용감하게 여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오키야, 나 정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정호가 어렵사리 말을 꺼냈다. 공연에서 내 모습을 보고 놀랐어. 다들 너한테서 눈을 떼질 못하더라. 정호야, 세상에.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너무 반갑다. 몰라볼 뻔했어. 오키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많이 자랐잖아. 다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서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상황과 사람에 따라 두 가지 행동 방식 중 하나를 택해 능숙하게 활용하곤 했다. 그 하나는 극단적으로 온유적이며 섬세한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야말로 단도직입적인 방식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정호의 경우에는 둘 중 어떤 태도를 보일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니 이모님. 수년 전 다니가 자신을 무례하게 내쫓은 일이 아예 없었다는 듯 정호는 대담하게 말을 붙였다. 그래, 그 정도면 너도 그동안 많이 컸구나. 다니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어서 정호에게 무언가 더 쏘아 붙이기도 전에 또 다른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니에게 말을 걸어왔다. 아, 여기들 계셨군요. 귀한 분들을 뵈려고 한참이나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 다행입니다. 뒤풀이를 준비하는 공연자들 사이에는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미 떠나신 건 아닌지 걱정했답니다. 낯선이가 허겁지겁 말했다. 둥근 태안경을 끼고 핀으로 목깃을 고정한 셔츠를 입고서
가느다란 검은색 넥타이를 맨 중년 남자였다. 그의 말투는 장황하고 흥분에 들떠 있었으며 누구를 향해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시죠? 다니는 일부러 냉랭한 태도를 보일 때 쓰곤 하는 공손하고 사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아, 그렇지. 여기 제 명함입니다. 남자가 안주머니를 뒤져 꺼낸 명함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다니에게 건네고는 몸을 돌려 오키를 향해 말을 이었다. 저는 조선극장 소유주이자 연출가입니다. 오늘 공연 정말 멋졌습니다. 오키양, 식순 안내서에서 오키양의 이름을 확인했지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기생의 춤을 보고 오늘 밤처럼 감동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궁중무용이든 뭐든 전통 춤에 대해 별로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오늘 오키양의 춤을 보고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오키양의 공연이 사람들을 애국심에 벅차오르게 하더군요. 연출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흘러내린 안경을 콧등이로 밀어올렸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분을 설득해 반드시 우리 극단에 입단시켜야겠다고요. 우리는 주 7회 공연합니다. 비극, 희극, 악극, 구연. 안 하는 게 없죠. 경성에서 가장 잘 나가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도시에서 이름난 연예인으로 풀린다면 바로 우리 무대 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남자는 해픈 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 큼직한 갈색 손으로 오키의 작고 흰 손을 덥석 부여잡았다. 그러고도 불이 나게 주변을 둘러보던 그가 이내 연하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에게로 관심을 돌렸다. 그리고 이분은 그 기막힌 왈츠를 부르셨던 훌륭한 가수시군요. 참 대단한 목소리예요. 제 귀를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인기 있네 하는 가수들보다 훨씬 낫습디다. 그치들의 노래는 그저 음정만 어찌어찌 맞추지 그 안에 영혼이랄 게 없어요. 이분과도 꼭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네요. 연출가 남자는 열성적으로 계속 떠들어댔다. 자, 기다릴 게 뭐 있습니까? 뒤풀이 연회장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까요? 아냐, 다시 생각해보니 거긴 너무 시끄럽고 분위기도 산만하겠네요. 다들 든든하게 저녁도 드시고 기분 좋은 술 한 잔씩 나누며 의논할 수 있도록 제가 멋진 음식점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남자는 연신 다니 쪽을 힐끔거리며 말을 맺었다. 소녀들이 다니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장시간 이어졌던 공연을 마친 밤이라 지금은 우리 모두 좀 피곤한 것 같네요. 다니가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오키와 연하를 두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이 연출가 남자가 막상 다니 자신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다는 점에 슬며시 짜증을 느끼던 참이었다. 모든 매력적인 여자들이 그렇듯 한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지 않을 경우 은근히 차오르기 마련인 분하고 언짢은 감정을 다니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일 오후쯤 찾아와 다시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저희 쪽에서도 영광이겠습니다. 다니는 이렇게 말한 뒤 그들 집의 주소를 빠르게 읊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그럼 내일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남자는 예의를 갖추느라 연신 허리를 굽히며 자리를 떠났다. 연출가와의 한바탕 대화 속에서 정호의 존재는 거의 잊힌 상태였다. 오키는 정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처럼 신나고 흥분되는 이야기를 나눈 직후라 다니도 그들의 재해를 두고 역정을 내지 못하리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사실 다니는 이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냥 넘기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 결정한 것처럼 보였다. 위험 있는 암탉처럼 오키 일행을 모아 데려가기 전에 그는 정호를 향해 무뚝뚝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기까지 했다. 잘 가, 정호야. 언제든 날 보러 와도 돼. 정호쯤에는 항상 집에 있으니까. 오키가 정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다. 정호는 행복의 바다에 풍덩 빠져 하염없이 가라앉는 사람 같아 보였다. 둘이서 미리 짜둔 이 죄가 얼마나 귀엽고 쉽고 자연스러웠는지 앞선 일행을 따라잡으려고 서둘러 뛰어가며 오키는 흐뭇함을 느꼈다. 다니와 어량은 이미 인력거에 올라 떠났고 연하가 다른 인력거에 탄 채 오키를 부르고 있었다. 인력거꾼은 다 낡아서 해진 검정 코트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그의 도움을 받아 오키도 인력거에 올라탔다. 인력거가 텅 빈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자 부드러운 밤바람이 그들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눈앞에 펼쳐진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흐르듯 반짝이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최고로 멋진 밤이야. 오키야, 우리 조선극장 소속 배우가 될 거야. 돈 많은 바람둥이 남자들한테 술 따르는 일 따위 누가 한다니? 이제 우린 진짜 예술가처럼 살 건데. 연하가 친구의 손을 꼭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멍청껏 소리쳤다.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지 않아? 그저 옷가지 몇 개 넣은 보퉁이만 하나 들고 경성에 온 게 바로 어제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작았는지 인력거 하나에 넷이 다 같이 탈 수 있었던 거 기억나? 오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친구는 이제 경성 최고의 가수로 이름을 날리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오키 자신은 그 어떤 스스로의 야망이나 주위의 촉망도 없이 이미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성공을 거둔 참이었다. 이 아름다운 밤을 수놓은 승리와 기쁨 이외에 다른 것들이 앞으로 그를 기다릴 거라고 17의 오키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다. 곧 집 앞에 도착한 그들은 젊은 인력거꾼의 도움을 받아 내렸다. 두 여자를 부축하는 그 청년의 동작은 재빠르고 섬세했으며 이 직종의 노동자들이 가끔 그러듯 과도하게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도 무례하고 천박함을 내비치지도 않았다. 남자의 몸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반면 헐렁한 코트 위로도 짤록한 허리와 탄탄한 상체가 나타날 정도로 늘씬하고 날렵해 보였다. 그의 양쪽 소매 팔꿈치에는 갈색 코르된 천이 덧대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오키의 마음속엔 동정심이 밀려왔다. 자신이 불공평할 정도로 가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곤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었다. 어쩜 가엾게도 아직 학생 같은데 오키는 남자의 진지한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말했다. 학교에 다녀요? 오키의 질문에 그리 크진 않지만 아름다운 모양을 한 그의 눈이 빛을 발했다. 네, 야간 학교에 다닙니다, 아씨. 그러면 낮이랑 저녁에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가는 거네. 잠잘 시간이 나긴 해요? 오키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가엾어라. 우리는 인력거꾼 자녀들이 다닐 학교의 건축 자금을 모금하기 위한 차선 공연을 하고 오는 길인데 나하고 내 친구 둘 다 정말 기분 좋은 밤을 보냈거든요. 자, 여기 이걸로 코트 한 벌 사 입어요. 오키는 그 남자의 하루치 일당은 되고도 남을 넉넉한 팁을 건넸다. 그러곤 연하와 팔짱을 낀 채 하인이 미리 나와 열어둔 대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밤 공기가 차가워져 하인은 몸을 덮이느라 선자리에서 연신 깡충깡충 뛰고 있었다. 오키는 뒤쪽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젊은 인력거꾼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래서 평소보다 더 크게 웃으며 연하에게 다정히 몸을 기댔다. 저 미남 인력거꾼이 그렇게 좋으면 아예 집으로 초대를 하지 그랬니? 뜰을 가로지르며 연하가 키득거렸다. 무슨 소리야. 가난한 고학생인데 친절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오키가 항의했다. 조금이라도 남자에게 심지어 인력거꾼에게라도 친절한 태도를 보이면 연하는 자신을 놀려대는 것이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들락말락한 애송이조차도 그러면 내가 그 남자애 가져도 돼? 연하가 묻자 오키는 어깨를 으쓱여 보였다. 좋아, 나눠 갖지 뭐. 우리 둘 다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던데 아마 우리 둘 다 밤새도록 걔 인력거를 타고 달릴 수 있을걸? 두 소녀는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아침 11시가 되자 오키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오키가 성인이 돼서 1925년이었으니까 기생으로 나와 있고 성인이 된 오키의 모습들을 여기 얘기합니다. 따뜻한 차로 목을 축인 이후에 그렇게 화장을 하고 오키가 상당한 어떤 미모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나서게 됩니다. 어릴 때의 단점이 버드렁니가 문제였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그렇게 아주 맵시가 있는 그런 숙녀라 할까요? 소녀가 이제 여자로 자라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새 15살이 됐으므로 기생으로서의 기적에 올린 상태에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인기 있는 끊임없이 구애자들이 줄을 서게 되고 또 모임 자리든지 이런 데 불려가게 되는 그런 인기 있는 기생으로서의 오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오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2, 13장에서 나오는 것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동적인 객체에서
근대적 주체로서의 전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키가 이제 기생으로서 기적에 등록된 사람이고 제대로 자기가 주체로서의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게 그런 나이라든지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게 된 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이 1925년이라 했으니까요. 시대적 모순과 변화를 추적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기생이라는 신분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생에서 끝나는 술상 앞에 앉아서 남자들의 기분이나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이라는 거에서 한 단계 자기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체적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925년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경성이라는 것은 모순과 격동의 이면이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일제 통치 하에서의 근대적 소비 문화가 만개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근대적 소비 문화 아래서 전통적 가치관, 그 다음에 근대적 문물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교차점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러한 그 도시 생활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민중의 투정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철이라는 아이가 또 등장하는데 이 한철은 직업이 인력거꾼입니다. 인력거꾼으로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지로 있었던 정호가 어떻게 이 일제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가를 봤다면은 또 한 사람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한철이라는 인력거꾼인데 인력거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될 텐데 격동의 공간적 배경 속에서 이 시대가 처한 이런 것 속에서 우리 바닥 사람들은 어떻게 시대를 이겨내간다 할까요? 어떻게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가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오키나 정호가 그냥 두 사람 뭐 알콩달콩 그 달콤한 무슨 연애 얘기가 나오는가 보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러진 않고요. 이 얘기들을 들여다보면 오키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의 상승하는 부분,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삶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쭉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을 봤다면은 정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건달 비슷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지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떤 주체성을 획득해 가는가를 같은 이렇게 치솟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모순, 그러면서 정치적 투사로서 거듭나는 정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키는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 어떤 주체를 가져나가면서 일종의 독립이라는 쪽으로 스스로 자신을 세워간다면은 그것과 괴를 같이 하면서 정호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의식화라 할 수가 있죠. 이런 의식화라는 측면에서의 정호도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에 이제 두 사람 만났으니까 결혼하려는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일상적인 거고요. 그러지 않고 주제는 이렇게 서로 어떻게 자기가 평행적인 궤를 그으면서 이 궤가 자기 자신을 획득해 가는가 이런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12장의 핵심 요소는 이겁니다. 표를 보여드리면서 보면요. 그 핵심 요소의 12장 청혼의 핵심 요소, 첫 번째에 기생이라는 억압적인 신분 체제의 한계를 오키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단순히 유흥을 넘어서 무대 위의 예술적인 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권력을 쟁취한다 할까요? 거기에는 무엇보다 자기가 인기 있는 예술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타자의 욕망에서 벗어난 근대적 주체의 탄생이다라는 부분인데 타자의 욕망이라는 건 이겁니다. 기생으로서의 남자들의 욕망이라 채워주는 사람으로 그런 개인적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근대적 주체로 내 스스로 예술인으로서 서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개인적 각성이 예술적 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서 오키라는 사람을 통해서 작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키가 낮은 칠기 화장대 앞에 아침의 일상을 묘사한다든지 자신의 외모를 갖고 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방법이죠. 자기 자신이 소극적으로 남이 만들어주는 자기 스스로가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작게나마 이런 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전통이라는 것과 그러니까 1920년대에 나타나는 시대적 과도기 속에서 전통이라는 기반 위에 근대를 수용하는 근대적인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 미의식이라는 거 했을 때에 오키가 아침에 일어나서 고대를 하는 그 부분 나옵니다. 왜 서양식 머리를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머리 할 때에 이래서 전통과 근대라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구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에 오키가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경우가 봅니다. 일종의 자기 성찰이죠. 자기 성찰인데 당연히 자기 미모와 예술적인 기회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또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그런 불안정한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얘기도 나오고요. 아무튼 그런 현실에서도 주체적인 자신을 일구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15살 소녀, 15살 정도의 소녀가 겪게 되는 그런 심리적 변화, 번뇌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생으로서 유한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다면은 거기에 꾹 눌러서 나는 기생이니까 여기 끝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그나마 다듬어 올라가는 이 기생이긴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축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기생으로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냉철한 현실 인식에 대한 것도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남자들의 허세 이런 것들을 이미 간파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키가 보는 자기가 같이 기생으로 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3인 3색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3인 3색 연대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와 월향과 연화를 통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도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주 야무락진 그런 모습, 자기 자신의 관리에서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잘 관리하는 단위를 볼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월향 같은 경우에는 빼어난 미인이고 그러면서도 또 아주 고전적 미인상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월량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화는 거기에 비해서 아주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근대적 가수로 등장하게 되는 게 연화의 모습이고요. 이미 아시다시피 연화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탁월함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인기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의 여성들을 통해서 단위, 월량, 연화를 통해서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을 존중하는 여성 연대를 형성하고 있더라. 특히 이 같은 세 사람이 다 영향을 주고 또는 영향을 받는 쪽이 오키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은 이제 자선 공연이 있게 되고요. 그 자선 공연에서 오키나 또 연화에 뛰어난 그런 그 인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자선 공연은 인력거꾼 자녀들을 돕기 위한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선 공연을 했는데요. 그렇게 자선 공연을 하면서 사회적인 약자들,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돕는 일을 나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끝나고 난 뒤에 인력거를 타게 되면서 그때의 고등학생으로서 야학에 다니고 있는 한철의 인력거를 탑니다.
그래서 한철의 인력거를 타면서 오키는 첫눈에 딱 이렇게 꽂힙니다. 비록 옷이 남루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나 인력거를 끄는 그 아이께 혹 빠진 모습을 금방 연하하고 같이 인력거를 탔는데 연하가 알아보고 연하가 그러면 우리 둘 다 같이 가지면 안 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도 참 재밌게 그렇게 표현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갖자 그러면은 언제든지 같이 밤에 인력거 타고 어디 갈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때에 인력거가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요금뿐만 아니고 그 좀 이렇게 넉넉히 돈을 줍니다. 야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보탬이 되라고 그렇게 하면서 넉넉히 돈을 주는 부분을 보면서 오키의 마음을 또 우리가 엿볼 수도 있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라는 부분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 자선 공연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의 변화가 딱 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조선 극장의 연출가가 와서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조선에 우리 극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배출됐는데 그 당신네들을 영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오키와 연하는 그렇게 조선 극장의 예술인으로서 마침내 그러니까 기생의 일을 벗어나서 이제 예술가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이 그림도 참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신부적 예속에서 거부와 주체적 선언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남자들께 돈 많은 남성들을 술 시중에 드는 사람으로 삶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되는 예속적 상황을 타파하면서 연하와 함께 진짜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게 되는 일이 이때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난 완전한 근대적 주체의 확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생이라는 이 올무라 할까요? 그 끈에서 뚝 끊어지면서 이제 마구 창공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이 모습을 잘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 12장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이토와 야마다가 만나서 서로 얘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마지막 하고 그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네가 와줘서 정말 기쁘군. 무엇을 마시겠나? 아주 좋은 샤케가 있고 훌륭한 꼬냑도 있어.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꼬냑의 맛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고백하자면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가 되었지. 반갑게 붙잡고 있던 친구의 손을 놓아준 뒤 길고 푹신한 고급 소파에 기분 좋게 몸을 들이며 이토 아쏘가 말했다. 이어 그가 자기 맞은편에 놓인 등받이가 높은 안락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보내자 야마다 겐조는 처음으로 친구 집을 방문한 손님다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미끄러지듯 자리를 잡았다. 그처럼 좋아하는 술이라면 자네를 위해서라도 한 잔 해야겠는걸? 야마다가 미소 지었다. 좋아. 그럼 꼬냑으로. 이토가 밝은 목소리로 외치며 하인에게 신호를 보내자 곧 그가 꼬냑이 담긴 병과 수정 유리잔을 쟁반에 받쳐 든 채 말없이 돌아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술을 맛보았다. 대화를 나누지 않으니 고요한 가을 초 어스름의 신선한 향취와 곤약의 향내가 침묵 속에 서로 어우러지는 것이 더욱 잘 느껴지는 것 같았다. 정말 좋은데? 야마다가 음미하듯 말했다. 이토는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 미식, 예술, 가구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가 지닌 자부심의 주된 원천이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그 역시 고상한 취향이 지적 감성과 교양의 본질이라 믿었다. 그것은 그동안 몇 년이나 함께 근무해온 야마다를 오늘 처음으로 집에 초대한 표면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예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최근 몇 달 사이 이토가 사들인 값진 물건 몇 가지를 감상할 예정이었다. 이토의 아버지가 조선에서 얻은 방대한 토지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고 고인이 된 이래 그는 열정적으로 조선 각지의 골동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지금 교활하고 능청스러운 눈빛을 한 그의 손에
조심스럽게 들려나온 것은 11세기 무렵의 고려 청자 한 점이었다. 그의 표정에는 이미 정답을 알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지을 법한 교활함이 어려 있었다. 그 청초한 도자기 항아리는 아름다운 여자의 어깨선을 연상시킬 만큼 섬세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지니고 있었고, 고도의 정교한 기술이 농축된 유학은 아름다운 우윳빛 연녹색을 띠고 있었다. 실제 자연물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색깔이지만 그 무엇보다 싱그럽고 은은한 자연을 바로 떠올리게 했다. 경이롭군. 야마다가 솔직하게 감탄을 표현했다. 정말이지, 도자기로 빚어낼 수 있는 최고급 보물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 그 항아리 아래쪽에서 가장 높이 솟은 지점까지 쭉 뻗어 있는 긴 줄 하나를 가리켰다. 아, 그 금 말이지. 이만큼 오래된 골동품에는 저런 흔적이 하나씩 있더군. 무덤 도골꾼의 삽이 남긴 자국인데 그렇다고 그들을 탓할 수야 있겠나? 깊은 무덤을 파 내려가는 마당에 섬세한 발굴에 쓰이는 깃털 먼지털이를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도자기가 있는 위치를 미리 알고 거기만 피해 삽질을 할 수도 없을 테니 말이야. 이 정도면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보수된 편이라네. 이토는 짐짓 관대한 표정으로 능글맞게 웃었다. 사실 나는 그래서 더 이런 작품들을 좋아해. 늙은 상류층 가문의 서재에 오랜 세월 보관되어 있었다는 물건을 찾아 수집하는 것보다 이쪽이 훨씬 짜릿하거든. 이 청자가 옛 고려의 왕과 함께 묻혔을 순간을 상상해보게.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내가 이 물건을 손에 넣은 주인이 되는 거지. 그래, 참 흥분되겠군. 야마다는 의례적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하지만 연이어 깜빡이는 그의 눈이나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태도는 방금 내놓은 말과는 뭔가 어긋나는 감정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거 말인데 자네가 아마 엄청나게 좋아할걸? 이토가 옆방으로 야마다를 안내하며 말했다. 방바닥에는 놀랍게도 거대한 크기의 화려한 노랑과 검정이 어우러진 호랑이 한 마리가 엎드려 있었다. 언뜻 보면 아직 살아있는 동물 같아 흠칫 놀랄 정도였다. 가까이서 찬찬히 들여다본 뒤에야 그는 그게 짐승의 털 가죽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 알아? 이토는 평소답지 않게 솔직하고 천진한 어조로 묻더니 그들의 계좌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를 밝혔다. 요즘 호랑이 가죽 시세가 아주 천정부지야.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이걸 장만한 이유기도 하지. 그 야수들이 완전히 멸종해버리면 산 가격의 20배를 받고 되팔 수 있을걸? 호랑이 사냥을 한 번 간 적이 있어. 야마다가 멍한 눈빛으로 말했다. 자네가 평생 볼 수 있을 야수들 중 가장 강하고 영리한 짐승이야. 그거 정말인가? 요즘 야생 호랑이는 매우 희귀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 3, 4년 동안 단 한 마리도 포획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한두 해만 지나도 그것들을 실제로 보려면 창경궁 동물원에 가야 할 거야. 그 순간 이토가 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토의 동생이 수줍은 시선을 보내며 그곳에 서 있었다. 들어와, 미네꼬. 이토가 부드럽게 말하자 젊은 여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야마다와 여자는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주고받았다. 잘생긴 오빠와 달리 동생의 외모는 평범하니 매력적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빠의 멋진 눈매가 차갑고 이기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미네코의 눈은 예쁘고 상냥한 기색을 띠었다. 두 남자와 다른 일본 귀족들처럼 여자도 서양식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느슨하게 떨어지는 연분홍색 새틴 드레스가 원래도 핏기 없는 인상을 더욱 하얗게 보이게 했다. 미네코는 야마다 곁에 서서 어색하고 의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 이토가 야마다 쪽으로 돌아서며 물었다. 야마다는 이토가 오늘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목적이 바로 이 젊은 여자를 만나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눈치챈 참이었다. 자네가 그 호랑이를 죽였나? 아니, 다른 사람들이랑 다 같이 겨냥해서 쏴보기만 했네. 놈은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결국 달아난 버렸지. 이렇게 말하며 야마다는 그 호랑이가 결국 살아남았기를 바라는 자신의 소망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 운이 없었군. 그렇지만 아쉬워할 것 없어. 어차피 숲속에 들어가 죽었을 테고 그러면 자네가 죽인 거나 다름없지. 나처럼 돈푼으로 그 껍데기나 사들이는 것보다야 훨씬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그가 위로하듯 말했다. 미네코 역시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공손하게 실례를 구한 뒤 방을 나갔다. 하인 하나가 들어와 여기저기 널린 골동품을 하나씩 조심스레 옮기며 치우는 사이 두 남자는 꼬냑을 더 따라 마셨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어. 이토가 술을 한 모금 삼키며 말했다. 자식들을 끔찍하게 편애하셨던 분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며 자란 미네코가 늘 불쌍했지. 오빠로서 그 애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 착해 보이던데 그런가? 그 애가 자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니 반갑군. 이토가 미소 지었다. 또 어떤 점이 눈에 띄던가? 야마다는 난처하게 어깨를 으쓰게 보였다.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막 만난 사람이니까. 겐조, 자네도 내가 여자한테 별로 마음을 쓰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겠지. 이토가 갑자기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물론 아름다운 여자들은 좋아해. 그들의 외모, 심지어 개인적인 자질까지도 즐겁게 음미할 수 있지. 자네도 알다시피 예쁜 여자들이란 꼭 오래되고 우아한 도자기 같거든. 하지만 골동품과는 반대로 그들의 미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적어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말이야. 예외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지. 뭐 그래도 나야 세상 돌아가는 순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에 적응하는 사람이니까. 이토는 의자에 상체를 길게 기대며 유리잔의 꼬냑 한 모금을 더 삼켰다. 나 조만간 H백작의 딸과 결혼하네. 고작 2번 만났을 뿐인 상대와 말이야. 축하라도 해줘야 하는 건가? 야마다가 비꼬듯이 묻자 이토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그래야지. 정말 든든한 동맹이 생기는 셈이잖나. 아버지도 살아계셨다면 매우 기뻐하셨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자네의 혼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네. 겐조, 내 동생을 아내로 맞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언젠가는 자네도 결혼해야 할 거잖아. 자네 아버지도 아마 이런 소리를 하실 만큼 하셨을 테고. 그리고 우리 미네코는 교육도 받았고 성격도 좋은 아이야. 가진 재산이 많다는 건 말할 것도 없지. 틀림없이 순종적이고 착한 아내가 될 텐데 나는 미네코가 자네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야마다는 아무 대답 없이 손에 들린 유리잔만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토 미네코는 지금껏 그의 아버지가 제안해온 이런저런 혼처에 뒤지지 않았고 심지어 더 나을 수도 있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야마다 대자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자신이 느껴야 하는 감정이 종종 일치하지 않고 어긋나 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혹시나 그게 자신을 방해하고 나약하게 만드는 취약점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그는 스스로의 의지력을 시험하고자 내심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의도적으로 해나가는 습관을 들였다. 그렇게 일부러 감방 근무에 지원해 거칠고 힘든 훈련만이 결국 자신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 믿으며 격렬하게 노력하는 운동선수의 신념을 가지고 가장 악명 높은 반란군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곤 했다. 그러니 그와 비슷한 고행의 맥락에서 연애 상대로도 혹은 평범한 사람으로도 미네코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야마다는 아무런 감정 없이 대답했다. 좋아. 자네 누이와 결혼하겠네. 정말 잘 됐군. 자, 건배하자고. 가족이 된 우리를 위하여. 이토가 말했고 그들은 유리잔을 부딪혔다. 그러나 야마다의 얼굴에 웃음기라곤 없었다. 겐조, 그렇게 딱딱한 표정 짓지 마. 결혼이란 게 뭔지 알아? 이토가 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훔쳤다. 결혼은 집과 같은 거야. 일단 집을 지어야 그 안에서 자식들을 키울 수 있지. 하지만 남자는 그 집 안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내키는 대로 그것을 드나들 수 있어. 남자가 결혼 생활에 구속되는 것은 집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불가능한 거야. 그러곤 이토는 의자에 등을 쭉 기대고 고급 꼬냑의 부드러움과 흐릿한 빛에 흠뻑 자신을 적셨다. 자, 12장의 후반부에 됩니다. 야마다 겐조가 그 친구이면서 같은 직장 동료지요. 이토 아소의 집에 초대돼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갔더니 이토는 대단한 그 일본의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돈을 재산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큰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 사후에 그같이 큰 재산을 물려받은 이토는 11세기의 고려 청자라든지 또 우리 역사적인 어떤 그런 문화재를 한마디로 약탈해 나가는 데에 돈을 주로 사용하고, 그러면서 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오만함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을 빼나갔는가를 이 이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고려청자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고려청자가 있다면은 또 그 다음에 호랑이, 호피 가죽, 그러면서 그 호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요즘은 호랑이가 잘 안 잡히니까 갈수록 이 멸종이 가까워져서 값이 뛸 거다. 이렇게 하면서 20배, 30배 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신나서 하는 얘기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토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동생 좀 전에 봤지? 예, 자기 집에 이제 처음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동생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면서 미네코가 잠시 와서 이렇게 살짝 서로 인사하고 목례하고 그냥 또 바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어떠나 내 동생이 이렇게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 운명적 이들의 어떤 결합, 이들의 사랑의 결합이라 할까요? 그런 것은 철저히 계산되진, 이토도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귀족이죠. 자기 귀족들끼리의 어떤 철저히 계산되진 안정된 삶, 그거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본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조선의 옥희나 정호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워낙 가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운명적인 사랑. 그러니까 오키 같은 경우에 운명적 사랑이는 한철을 만나게 되거든요. 보잘것없는 인력거꾼인 한철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운 걸 처음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한철을 만나게 된 거라든지, 정호는 거기에 비해서 정호는 이제 사상적인 큰 만남을 하게 되는데, 그 사상적 만남은 바로 이명보를 만나면서 그렇게 됩니다. 이명보를 통해서 그동안에 깨우치지 못했던 한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을 깨우친다든지, 이명보가 개인 지도하듯이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명보는 일찌감치 정호를 만나보고 난 뒤에 이 녀석이 인물이다라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 지도도 해주고 그러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13장에 가게 되면은 좌와 우라는 부분으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들이 당시에 1920년대에 휩쓸던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정호가 각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한민족의 일반적인 서민 이하의 사람들이 각성되어 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게 이제 곧 13장에서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좌와 우 1925년 정원은 거의 매일 오키의 집에 들르기 시작했다. 단 10분이라도 오키를 보고 가지 않는 날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오키가 그런 자신에게 질려 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한동안은 일부러 발을 끊어보려고 노력한 적도 몇 번 있었다. 그런 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이면 오키는 어린 소꿉친구 시절에 했듯이 매번 그동안 어디에서 뭘 하고 다녔는지 꼬치꼬치 캐묻곤 했다. 그래서 정호는 전처럼 자주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양 마음을 놓게 되었다. 대체로 그들은 오키의 집 거실에서 국화차 한 잔을 앞에 둔 채 수다를 떨었다. 가끔은 함께 밖으로 산책을 나가 창경궁 동물원을 따라 북쪽으로 향했다가 동대문이 나올 때까지 걸으며 경성 시내 한 바퀴를 돌기도 했다. 오키가 정호에게 끔찍한 사실을 드러낸 것도 이런 산책길에서였다. 그날 오키는 화려한 황금색 실과 회색 토끼털로 끝단을 장식한 새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다. 처음 보는 예쁜 옷이라고 정호가 이야기하자 오키는 태연하게 말했다. 선물 받은 거야. 정호는 스스로 못난이라고 느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단이 이모님한테서? 그건 아니지. 오키가 웃어넘겼다. 어떤 남자한테서. 경주 사는 만석군 아들이라던가? 그러고서 오키는 정호의 팔을 부드럽게 치며 덧붙였다.
엄청 지루한 남자야. 밤에는 코까지 심하게 골더라. 그 말에 정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머지 산책길은 거의 침묵 속에 이어졌다. 오키와 헤어지면서 이 만남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건 정호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떻게 이처럼 어리석을 수 있을까? 어쩌면 오키가 자신을 친구 이상으로 그저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사이 이상의 존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정호는 자신과 함께 있을 때 오키가 그처럼 스스럼 없이 자유로운 이유도 깨닫게 되었다. 정호 자신을 남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창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중요한 대목에서 그의 팔을 스치듯 잡는 것도 그저 순수하고 사심없는 애정 표현일 뿐이었다. 그건 오키가 다른 남자들과 있을 때 의도적으로 내비치곤 하는 유혹의 행동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 중 하나가 되어 오키가 남자로 보이기 위해 정호는 부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처럼 오키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키의 존중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 생각은 하나의 커다란 계시처럼 다가왔다. 지금껏 정호는 오직 살아남는 것, 그리고 최소한 아늑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충분히 먹고 살 만한 식량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 이상의 돈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사회의 인정과 검증을 갈망해서였다. 그런 마음을 먹고서 정호는 미꾸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습관적으로 운하 위를 가로지르는 옛 다리를 향했다. 태양이 서쪽 구름을 분홍색으로 적시는 가운데 도시의 불빛들이 짙푸른 건물들의 창을 비추기 시작했다. 그들 뒤로는 자동차들이 바쁘게 다리를 건너다녔다.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있던 참새 무리가 포르르 날아올라 각자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녁 하늘로 돌아가고 있었다. 미꾸라지, 우린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정호가 불쑥 물었다. 말이 혀끝을 떠나는 순간 이미 그게 얼마나 절박하고 무지하게 들리는 소리인지 깨달았지만 그는 자존심을 꾹 누르고 입을 굳게 다물었다. 부자가 되고 싶어? 미꾸라지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뭐, 우리라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법이 있냐? 정호는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오래된 돌난간을 쳤다. 공짜 밥 얻어먹고 돈 몇 푼 뜯어내자고 가게 몇 군데 손봐주는 거 과연 그게 전부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순 없지. 있잖아. 방법이 있긴 있다. 미꾸라지가 갑자기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 경성 전체가 좌파랑 우파로 나뉘어 있는 거 대장도 알지? 정호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성난 구호와 수근거림을 듣긴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이며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도심 전체의 나도는 신문들에서 대서특필한 표제들도 그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으니 정호는 그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었다. 공산주의자들 그쪽이 좌파야. 민족주의자들 그쪽이 우파고 뭐 사실 우리한테야 누가 뭘 믿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두 진영 모두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자기들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해줄 사람이 필요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모든 게 어렴풋하기만 했지만 정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순히 말하자면 둘 중 어느 쪽이 우리한테 더 돈을 많이 쳐줄 건지 알아낸 다음 거기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의 일을 돕는 거지. 그럼 누굴 만나 얘기해야 되냐? 나는 그런 치들 중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정호가 무한한 기색으로 물었다. 그건 대장이 걱정 안 해도 돼. 미꾸라지가 웃었다. 마침 내가 이미 공산주의자들 중 꽤 거물급 인사한테 줄을 대는 중이었거든. 상해에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고려 공산당의 창립 일원이래. 엄청난 부자에 연줄도 짱짱하다니까. 그 사람 수하에 들어가 일하면 나중에 우리 모두 부자가 될 거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대장이 그 사람을 만나보도록 주선해 볼게. 그 사람 이름은 이명보야. 평창동에 자리한 명보의 집은 전통 한옥이었는데 그 오래된 돌담 너머로 키가 큰 감나무 한 쌍이 눈에 들어왔다. 나무 가지들은 애처로울 만큼 가늘고
잎들도 다 떨어져 있었지만 가지 끝마다 묵직하게 달린 탐스러운 감들은 달빛 아래 홍옥처럼 빛났다. 기와를 씌운 대문은 높이가 12자나 되는 데다 폭도 넓어서 집 주인이 가마에서 내리지 않고도 앞마당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져 있었다. 양반 중에서도 가장 높은 벼슬을 지낸 명문가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 집을 명보는 1925년 아버지가 사망하여 물려받게 되었다. 평생 자식들에게 애정을 보여준 적이라곤 없는 부친이 아침 식사 때 잘못 삼킨 생선 가시에 유명을 달리하는 바람에 친구들에게 후원금을 구걸하며 다니는 명보는 갑자기 연간 3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는 광대한 토지를 거느린 대지주가 된 것이다. 위풍당당한 대문을 통과해 들어가면서 정호는 마치 황제의 궁전에 와 있기라도 한 듯 잔뜩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스스로의 처지를 절감했다. 명보로서는 가장 겸손하고 소박하다고 여길 만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예컨대 책꽂이를 가득 채운 고서의 해묵은 냄새나 자개로 상감된 찬장, 아무렇게나 꾸밈없이 놓여 있음에도 차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해 보이는 골동 도자기 항아리들이 그랬다. 줄지어 늘어선 도자기들 위쪽에 걸린 액자에는 콧수염을 기르고 뾰족한 톡수염까지 난 어느 대머리 외국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 집의 모든 구석마다 품이 있는 절제미와 사대부다운 단아함이 묻어나 있어서 정호는 자신의 낡은 양말이 이 티끌 하나 없는 바닥 위를 디디는 것조차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장 풀어. 서재에서 명보를 기다리는 동안 미꾸라지가 정호에게 속삭였다. 나 괜찮거든. 정호는 반사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내가 왜 긴장하겠냐? 이 남자가 얼마나 더럽게 부자인지는 몰라도 어차피 너나 나처럼 밥 처먹고 똥 싸는 인간인 건 똑같은데 언제나처럼 그의 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게 튀어나왔다. 늘상 있는 힘껏 때릴 줄만 알았지 부드럽게 주먹을 날리는 방법을 모르는 것처럼 그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방법도 전혀 몰랐다. 문 바깥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더니 헛기침이 들려왔다. 들어가도 될까요? 이어 미닫이 문을 밀어 열고 서재에 들어온 명보가 차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동지들 몇 명과 이야기를 하느라 제 방에 잠시 있었어요. 아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다가를 대접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명보는 이렇게 말하며 작은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아직 집에서 일하는 하인과 가정부를 두고 있긴 하지만 이처럼 늦은 시간에는 그들도 각자 쉬게 하거든요. 찻잔과 감 한 접시가 담긴 쟁반을 두 사람 앞에 차려놓은 뒤 명보는 정호를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제 이름은 이명보입니다. 하지만 부디 그냥 이동지라고 불러주시지요. 정호는 허를 찔리다 못해 넋이 나가는 기분이었다.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그 어떤 양반 신사도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어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었고 마치 그가 자신과 동등한 존재라도 되는 양 정중한 인사를 해준 적은 더더욱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호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답 인사를 하자 명보는 이제 미꾸라지에게 따뜻한 악수를 건네며 말했다. 미꾸라지 씨도 이렇게 다시 만나 정말 반갑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되기 전에 정호는 미꾸라지가 어떤 계기로 명보와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는지 들은 터였다. 어느 날 미꾸라지와 다른 녀석들 몇이 그들 구역의 가게에 수금을 돌고 있었는데 마침 들어갔던 작은 칼국수집에서 우연히 명보가 점심을 먹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미꾸라지가 가게 주인에게 보호비를 내놓으라고 을러대고 있자니 명보가 다가와 요구하는 돈이 얼마든 자신이 대신 내겠다면서 만일 자신과 합석할 의향이 있다면 그들의 점심도 사겠노라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쯤에는 미꾸라지를 포함하여 정호를 따르는 나머지 부하들 모두 그들의 세금 징수에 반발하거나 어줍잖게 훈계하려 드는 작자라면 누가 됐든 일단 때려 눕히는 데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명보의 담담한 미소와 겸손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는 심지어 그들 중 가장 무례한 성질머리를 자랑한 놈조차 감히 언성을 높이거나 난폭하게 굴 엄두를 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잠자코 들러앉아 칼국수를 먹기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 명보는 일행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모는 살아 계시는지 고향은 어딘지 물었다.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가장 거칠고 야수 같은 소년마저 그날 명보 앞에서는 술술 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들의 칼국수 그릇이 거의 비어갈 즈음 명보는 그들에게 갈 곳 없는 고아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나라가 돌봐주는 사회, 아무도 굶주리지 않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건 배고픔이지 사람 자체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일행을 둘러보는 그의 눈빛이 어찌나 순수하고 선한지 순간 그들 모두 익숙지 않은 침묵에 빠졌다고 했다. 그 후 미꾸라지는 명보의 집에서 열리는 모임에 한두 차례 온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12명 정도 되는 남자들과 심지어 몇몇 여자들도 한자리에 앉아 공산주의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밤에도 명보는 정호의 고향이 어딘지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는지 물었다. 정우는 이 신사의 질문들에 저항하고픈 욕구를 느꼈으나 결국 끝까지 대답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명보가 너무나 진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무례하게 밀어내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정호 씨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명보가 물었다. 19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을 붉히며 정호가 대답했다. 그는 명보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고 새파란 풋내기처럼 보일지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으리라. 제가 그 나이였을 때가 기억나네요. 정말이지 어제 같기만 한데. 명보는 눈을 감고 한숨을 푹 쉬었다. 그의 미소에 슬픈 기색이 비친다고 정호는 생각했다. 청년들에겐 꿈이 있어야 해요. 정호 씨, 그대가 인생에서 얻기를 바라는 건 뭡니까? 제가 바라는 건 정호는 머뭇거렸다. 그의 마음속에 즉시 떠오른 것은 오키였다. 그날 언덕 위에서 푸른 조약돌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반갑게 웃음을 터뜨리던 오키의 모습. 하지만 자신이 지닌 가장 비밀스러운 약점을 이 낯선 남자에게 대뜸 밝힐 생각은 없었고 특히 미꾸라지 앞에서는 더욱 안 될 말이었다. 대신 정호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대답이 나오는 순간 정호는 자신이 잘못된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명보의 다정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얼굴에 갑자기 수심이 가득 내려앉았고 그는 이를 감추기 위해 국화차가 담긴 잔을 입술까지 들어올렸다. 가늘고 상처투성이인 명보의 손은 훨씬 나이든 노인의 손처럼 떨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명보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정호 씨, 부친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아버지는 대한제국군의 병사로 계셨습니다. 군대가 해체되기 전까지요. 그 뒤로는 소장농이 되셨고요. 그러다 소장료를 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산짐승을 사냥하러 다녔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오래였다. 종호는 자기도 모르게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뻗어 담뱃갑과 가락지가 든 주머니를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위로받는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부친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직업을 가지셨군요. 농사도 그렇고 사냥도 그렇고 정직하고 힘든 육체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리 말하는 명보는 이미 조금 전의 침울함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은 듯한 모습이었다. 식당이나 가게 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그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돈을 빼앗아 왔다는 걸 아신다면 부친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 역시 그대의 부친처럼 하루하루 애써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주제넘은 말씀을 드리는 점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저도 종호씨 아버지 뻘이 될 만큼 나이를 먹은 사람이에요. 갑자기 도끼 어린 사나운 눈빛을 한 채 종호는 집주인 남자를 노려보았다. 우리 아버지는요. 너무 정직한 나머지 굶어 죽었어. 돌아가시기 직전 사흘은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간장을 섞어 데운 멀건 물 몇 술만 뜨다 가셨다고. 그게 바로 우리 집에서 국이랍시고 끓여 먹던 거요. 이 부자 양반아. 단순함이 어쩌고 정직함이 어쩌고 아저씨가 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설교를 하시나. 당신한테는 그럴 권리 없어요. 자신이 이 말솜씨 좋고 친절한 신사를 정말로 공격하지는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호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겁에 질린 미꾸라지가 손을 뻗어 종호를 진정시키려는 듯 그의 소매를 연신 매만졌다. 미안합니다, 종호씨. 명보는 곧장 부드럽게 수긍하여 종호를 오히려 놀라게 했다. 맞아요. 저에겐 이런 말을 할 권리가 없죠. 그대는 살아남는 데 필요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면서도 충분히 번창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정호 씨 역시 그쪽을 택하지 않았을까요? 정호 씨가 가진 삶의 소망이 무엇냐고 물었죠. 제 소망은 뭔지 말씀드릴게요. 명보가 말을 이었다. 제가 가진 첫 번째 꿈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꿈은 우리 국민 모두 충분히 잘 먹고 번영하며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누구도 버림받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꿈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꿈도 가능하지 않답니다. 명보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1921년 여름 감옥에서 출소한 뒤로 그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고 그의 정신을 사로잡은 생각이었다. 출소하자마자 그는 상해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배에 올랐다. 상해는 여러 정파에 속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이었다. 그들 모두 같은 대의와 목적에 목숨을 걸고 있었지만 명보는 곧 자신이 많은 동료 운동가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옥살이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이러한 내적 경멸은 주로 돈이나 지위를 탐내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다. 성수는 분명 이 집단으로 분류되었을 테지만 유학 시절 초기에 그와 나눈 순수한 우정을 기억하고 있던 명보는 그렇게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구석까지 가본다면 은밀히 그런 감정이 발견될지 몰라도 말이다. 상해에서 활동하는 동안 명보는 어떤 이들에겐 돈이나 지위보다도 권력의 쟁취, 그 자체가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적잖이 놀랐다. 또한 이 운동가들이 미국의 워런 G 하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며 마치 언젠가는 그들에게 터무니없이 막대한 유산을 남겨줄지 모를 부자 친척이라도 되는 양 부적절한 맹신과 과도한 기대감을 뒤섞어 그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점도 감지했다. 심지어 일부 운동가 집단은 워싱턴 DC로 가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여 조국의 독립에 조력을 간청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명보에게 동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영사관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 나와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실제로 아무런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날의 기억을 그는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대신 사회주의자 운동가 무리에 끼어 러시아에 면담을 청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미 지난 15년간 타국을 오가면서 보내긴 했어도 명보는 여행이 몸에 맞는 체질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 시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처럼 그 역시 광활하게 뭉쳐진 몽골의 스텝 지대와 그 광야 속에서 띄엄띄엄 서리 내린 풀을 뜯는 덥수룩한 조랑말들이 만들어내는 풍광에 깊이 매혹되었다. 이름 모를 보랏빛과 노란빛 야생화가 황무지 바람에 휘날리며 그 작고 수수한 얼굴들을 탁 트인 하늘을 향해 들어올릴 때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장관이 따로 없었다. 바이칼호 기슭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철로 위를 달리는 내내 깊이를 헤아릴 수 없이 태고적이고 짙푸른 호수의 물결이 끊임없이 절벽을 때리고 산들이 분홍빛 일출과 함께 솟아났다가 저물 역에는 어둠 속으로 안녕을 구하는 모습까지 감상하고 나서야 명보는 창에서 눈을 뗐다. 그러고도 유리창에 바싹 붙은 채로 머리를 부딪혀가며 깜박깜박 졸곤 했다. 명보의 흥분을 알아차린 사회주의자 중 하나가 그에게 말했다. 러시아는 정말 위대한 나라요. 그 웅장한 중국보다도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한국보다도 웅장하오. 만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풍경이 그들의 정신을 보여주는 지표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것이오. 무엇보다 러시아는 끝없이 펼쳐진 나라였다. 기차는 열흘 밤낮으로 쉬지 않고 움직였다. 고된 투옥 생활로 여전히 쇠약한 상태였던 명보는 긴 여정 내내 자신이 음식을 거의 소화하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필요할 때면 그대로 기절해버린다는 사실을 다른 일행에게 들키지 않게 꼭꼭 숨겼다. 그러나 마침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레닌과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은 기분이었다. 레닌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을 뿐 아니라 60만 루블의 후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정확히 같은 시기에 워싱턴으로 향했던 대표단은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았다. 하딩은 일본인들과 함께 아시아와 태평양을 나눠 먹느라 바빴다. 미국은 필리핀을 자국 식민지로 삼았고 그 대가로 일본이 중국부터 몽골을 빼앗고 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를 빼앗도록 합의해 주었다.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는 일부 반란군을 부추겨 새로운 동맹국을 화나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다. 한국 대표단은 가장 하급 행정관과의 의례적인 면담조차 성사시키지 못한 채 아무런 소득 없이 상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서 명보는 러시아만이 그의 세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악을 없앨 유일한 해결책이라 확신하게 되었다. 한국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독립국이 될 것이며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모두에게 공정하고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현재 민중의 고통을 초래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 즉 일제 식민정부와 탐욕스러운 지주계급을 모두 뿌리 뽑을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미국에 관해서 말하자면 물론 그 국민 일부는 선량하고 명예로운 사람들임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세계 평화와 정의라는 명분을 앞세워 떠들어대기만 할 뿐 미국 역시 탐욕스러운 식민 열강이라는 점에서는 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그로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정호에게 이 모든 것을 세세히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젊은이가 나름대로 영민한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했다. 한 무리의 늑대처럼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을 이끌고 상상할 수도 없는 험난한 일들을 겪으며 거리에서 살아남지 않았는가. 명보는 늘 첫인상이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믿었고 이렇다 할 특징 없이 평범한 정의 얼굴에서 매우 희귀한 것을 보았다고 느꼈다. 이는 그가 모든 사람에게서 가장 간절히 찾고자 하는 자질, 다름 아닌 정직함이었다. 허의 예외 없이 다들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제 스스로를 정직한 인물로 여긴다는 점은 오랫동안 명보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을 때면 놀랄 만큼 영리하고 교활해졌으며 너무도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느라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정호는 뭔가 달랐다. 이 야수 같은 젊은이가 숨 한 번 돌릴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데 능숙하다는 것은 명백해 보였다. 그의 내면에는 견제와 균형, 이해 득실에 따라 작동하는 구조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정호가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달라 보이는 주된 이유였다. 그처럼 단도직입적인 성격에 그가 지닌 거칠고 강렬한 기운이 더해져 많은 부하들로 하여금 그를 따르게 할 뿐 아니라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그를 존경하고 신뢰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명보는 생각했다. 명보는 한숨을 깊이 들이쉬며 몸을 세워 똑바로 앉았다. 정호 씨는 러시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북쪽 지방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답니다. 제 고향이 북쪽인데요. 물론 알고 있죠. 정호가 말했다. 하지만 양키들이나 중국인을 만난 적은 있어도 러시아에서 온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도 우리처럼 생겼나요? 아니면 양키들처럼 생겼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더군요.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땐 동양인의 이목구비에 금빛 피부와 검은 머리카락을 지녀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유럽인들처럼 생긴 이들도 있습니다. 커다랗고 파란 눈에 밝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들요. 저 위에 있는 수염난 친구 말인데요. 정호가 벽에 걸린 액자 속 사진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저 사람은 좀 기묘해 보이는데요. 절반은 동양 사람 같고 절반은 구라파 사람 같아요. 저 친구도 러시아 사람인가요? 아, 맞아요.
명보가 씁쓸하게 웃었다. 저분이 러시아인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저분을 모스크바에서 직접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저분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레닌이라고 합니다. 정호 씨가 다음에 또 여기 오신다면 제가 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려야 할 텐데요. 그날이 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선생님, 선생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거 알겠어요. 정말로요. 그러면서 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만 전 이 나라나 다른 어떤 사람을 구하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선생님처럼 많이 배우고 신분도 높으신 분들이 우리 같은 백성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왔으니 우리를 이 난장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선생님들이 알아내셔야 할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제 형제들과 제가 돈을 좀 벌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명보는 탁자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숨을 내쉬며 생각을 가다듬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종종 그들 대부분이 사실 돈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걸 깨닫곤 해요. 명보는 마음속으로 성수와 그 주변의 부유한 남자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들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게 자신의 최종 목표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인정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나요? 속내를 들킨 듯 깜짝 놀라서 정호는 이 저택 주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세월의 풍파를 맞아 지쳐 보이지만 동시에 관록이 느껴지는 호소력 짙은 얼굴이었다. 젊은이는 다시 한번 얼굴을 붉혔다. 조금 전에는 누구의 눈에든 명백히 드러나 보일 자신의 어린 나이와 미숙함 때문에 그랬다면 이번에는 가장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비밀이 이처럼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 부끄러워서였다. 저도 정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보가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그대와 그대의 벗들이 저와 제가 품은 대의를 위해 일해준다면 비록 그대들이 부자가 될 거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대들이 실제로 행복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돈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명보의 마지막 말을 듣는 정호의 눈앞에 다시 오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명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그처럼 이치에 잘 맞는지 내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 러시아, 일본 혹은 한국, 정호 자신과는 무관한 관념이나 세계 지도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그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소박한 삶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 바로 그것이 그가 아무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마음속 소망이었다. 자신이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명보라면 이러한 소망을 인정하고 그에 더해 존중해 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처럼 이해받은 적이 없었는데 방금 만난 이 낯선 사람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그로서는 생소하기 그지없었다. 명보만큼 진실하고 똑똑하고 힘을 가진 사람마저 정호가 자신의 작은 소망을 이룰 수 있게끔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아마 이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터였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라는 게 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정호가 물었다. 자, 13장에 들어오면은 곧바로 정호는 매일같이 오키를 찾아가서 만나곤 하는데 오키를 만나서 한 번은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입은 옷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호가 얘기를 꺼냈더만은 선물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이 이모가 준 선물이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따분한 남자인데 경주에 살고 있는 부자래. 거기서 선물 준 거야. 재미없는 남자야. 그 다음 얘기가 밤에 잘 때 코까지 골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정호는 생각에 얘는 나를 볼 때의 소꿉친구, 어릴 때의 소꿉친구 정도로 봐서 자기가 편하게 뭔지 다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남자로 보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호는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키가 그 부자라는 그 얘기에서 오키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와 힘이 필요한데 나는 전혀 그러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호는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호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 이 얘기를 우연히 미꾸라지한테 고민하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얘기가 듣다가 방법이 있다. 한 봐라 지금 장안에서 걸핏하면 좌니 우니 이렇게 얘기되지 않느냐. 거기 가운데에 돈 많은 사람 편에 붙으면 된다. 지금 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께 뭐 보호비니 뭐 이런 명목으로 돈 뜯어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정호 생각은 나는 그런 치는 아는 바가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연결시켜 주겠다 해서 간 데가 이명보의 집입니다. 이명보의 집에 들어섰을 때 좀 특이한 현상을 봅니다. 그 집에 평창동에 있는 한옥 집이었는데 아주 그 권위 있어 보이고 전통적인 한옥으로 되어진 그런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워낙 부자였다 했죠. 조선의 지주였기 때문에 그런 넓은 집에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명보의 서재에 가보니까 레닌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이 블라드미르 레닌의 초상화가 그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나요? 이같이 전통적인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외관상으로는요. 또 실제 내막에는 레닌의 초상화가 있는 어떤 안 어울리죠. 한국적인 그것과 그렇게 안 어울린다면은 또 이거를 연장시켜서 보게 되면 오키가 12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매우 전통적인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키가 그런 전통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근대적인 것을 조화시키는 그런 면을 이제 보게 됐었는데 그 오키의 전통적인 면, 이 세 가지 권력 공간의 모순적 대비 이렇게 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기생사택에 있었던 나전칠기 화장대 이런 것은 은폐된 착취와 억압을 얘기하고 있다면은 또 이토의 저택에서 봤던 고려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제국주의의 약탈에 의해서 우리 전통성이 뺏기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명보의 한옥에서 보는 레닌의 초상화는 아주 모순적인 그런 부분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은 아주 한옥 근사하고 큰 한옥이었는데 비해서 거기에 있는 레닌의 초상화라는 것은 시대적 부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바로 투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명보를 만났을 때에 이명보가 보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 이명보가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인품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벌써 압도적인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고향이 어디며 아버지는 살아계시나 이런 그 가족들의 묻는 얘기든지 이런 얘기에서 굉장한 그 친근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명보가 그 다음에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그런 거지 지식인의 엘리트적인 진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빈민의 처절한 생존 수단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 정도로 규정하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참혹함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공산주의적인 어떤 인식 오류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정호는 아주 그야말로 목까지 차올라오는 그런 뭐랄까 자기 경험. 우리 아버지는 너무 정직해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는 따뜻한 물에 간장 타서 한 모금 마셔보고 난 뒤에 죽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뭐 사흘을 굶었다나요? 그렇게 굶다가 그 간장 탄 물 하나 한 게 그게 국이었답니다. 그 국으로 먹는 게 마지막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굶어 죽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이라는 것은 정의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얼마나 절박한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명보가 알고 있는 그런 이론적인 것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자격의 사람이 아닌가. 이명보를 앞에 두고 그 말을 요 목까지 차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부른 자의 위선을 그대로 공격한다 할까요? 예리하게 비판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결국은 명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보는 사과합니다. 나는
맞습니다. 지주 집안에서 그러고 일본 유학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함부로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 나는 압니다라는 쪽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봤던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냉혹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우리 조선을 외면했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조선을 그렇게 침범해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필리핀을 갖게 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쪽으로 된 역사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독립 지도자들은 더 이상 미국에는 기댈 게 안 된다 해서 간 데가 레닌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레닌을 찾아간 얘기라든지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분명한 거는 정오가 왜 여기에 왔고 그런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여기에 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명보가 지금 쭉 얘기하는 거는 부자와는 관계없고 조선의 독립과 그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평등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꿈을 계급 없는 사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면서 현실 인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오도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요같이 서로 독립과 평등이라는 부분에서 정오도 마음에 끌리게 되고 또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번영하는 사회가 된다. 개인의 부를 넘어서서 공동체가 평등하게 부를 갖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오도 설득당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명보가 발견한 정오의 희귀한 정직함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흔히 볼 수 있는 엘리트층들의 타협과 기만에 비해서 본능적으로 정오는 희귀한 정직함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간파하게 됩니다. 가식 없이 본능에 충실한 정오의 특유의 투명한 성정에 대해서 명보는 꿰뚫게 보게 되고요. 혁명의 동반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초적이고 희귀한 정직함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은 명보와 정오의 꿈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일치하는 부분이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이 혁명의 거대한 목표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이 되고 또 추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인간의 개인적 구체적인 삶으로 체화되는 과정들로 이렇게 일치되더라. 이 부분입니다. 그때에 묻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합니까? 자, 그러면 12, 13장을 묶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3장에서 크게 봤을 때에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감옥과 같은 여기에서 각자의 방식 나름대로의 인간다움을 추구하려는 야수들의 몸부림이라 할까 절규랄까 또는 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키는 예술가적인 방식으로 근대 여배우의 길을 걷는가 하면은 정오는 정치적 각성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사로 나서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오가 이제 이명보를 통해서 완전히 좌측 운동가로서의 성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명보라는 탁월한 선생이랄까요? 개인 교사를 만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12,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땅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지만은 이 불굴의 야성을 지닌 거에서는 작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야수와 같은 형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독자들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